안녕하세요. 문학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입니다. 유리알 유희의 작가 헤르만 헤세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업로드한 수레바퀴 아래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리알 유희는 1943년에 스위스에서 발표된 작품입니다. 1931년부터 집필을 시작해 무려 10여 년에 걸려 쓴 소설인데요. 헤르만 헤세 생애 마지막 소설이자 최대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만큼 작가의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온 유럽이 이데올로기와 전쟁의 광풍에 휩싸여 있던 시기에 집필된 작품인 만큼 시대에 대한 지식인의 고민과 아픔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헤르만 헤세의 작품이 늘 그렇듯 솔직히 진입장벽이 낮은 소설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분량도 많고 서사보다는 인물들 간의 대화나 사상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헤세를 좋아하는 독자분들이라면 꼭 거쳐야 할 작품 중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같이 유리알 유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요제프 크네이트라는 이름의 유리알 유희의 명인입니다. 이 작품은 요제프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죠. 그에게는 젊은 시절 멘토가 되어준 음악 명인이 있고요. 나중에 수도원에서 야코부스 신부를 만나죠. 그는 역사학을 깊이 연구한 대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제프에게 항상 자극을 주었던 플리니오라는 친구가 있고 그의 어린 아들 티토라는 아이가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유리알 유희의 명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전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제프는 카스탈리엔의 한 작은 도시인 카롤핑엔에서 태어나 라틴어 학교를 다니며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0대 초반이었지만 이미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었고 그러다 어느 날 음악 명인이 학교에 시차를 오게 되죠. 카스텔리엔 전체에서 단 12명뿐인 각 분야의 명인은 이 세계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요제프는 음악 명인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이게 되고 명인은 그와 함께 연주하는데 서로 깊은 인상을 남기죠. 이 일로 인해 음악 명인은 요제프를 뽑아 영재학교에 입학시키고 에시올츠라는 학교에 들어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요제프는 졸업과 동시에 명인의 집에 초대를 받고 이를 대단한 영예로 여기며 명인을 찾는데 그는 요제프에게 곧 진학할 학교에서는 유리알 유희도 배우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제프에게 유리알 유희에 대해 소개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제프는 명인과 시간을 보내며 많은 영감을 얻죠. 요제프는 발트체리라는 학교에 진학하고 거기서 그는 카를로 페로몬테라는 친구를 만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요제프는 유리알 유희를 상당히 중요한 과목으로 여기는 발트첼에서도 음악에만 집중하느라 유리알 유희는 소홀히 여기고 이 때문에 교장에게 불려가 주의를 받기도 합니다. 한편 발트첼이라는 카스텔리안의 명문 학교에는 속세로 불리는 타 지역의 유력 가문에서 종종 자녀들을 보내 청강을 하게 했는데 플리니오 데시누리 역시 그들 중 하나였죠. 플리니오에게 있어서 카스탈리에는 현실과 괴리된 채 현학자들이 모여 고담 둔론만을 일삼는 곳으로 보였습니다. 반면에 요제프는 카스탈리인이 도덕과 학문을 속세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기죠. 자연히 두 사람 사이에는 논쟁이 벌어지고 때로는 공개적인 토론회가 열려 이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이기도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모두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우정을 쌓아나가게 되죠. 시간이 흘러 요제프가 청년이 되자 그는 발트체를 졸업하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발트체 시절 후반에 유리알 유희를 배운 요제프는 이 연구 시기에 유리알 유희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맘때 요제프와 플리니오는 오랜만에 재회하는데 요제프는 플리니오가 세속화되었다고 느꼈고 반대로 플리니오는 요제프가 현학적이고 교만해졌다고 느껴 둘은 서로에게 실망한 채 헤어지죠. 그러다 어느 날 요제프는 유리알 유희 명인 토마스의 눈에 들고 음악 명인의 추천도 있어 카스탈리엔의 이름으로 마리아펠스 수도원에 파견을 가게 됩니다. 요제프는 그 수도원의 젊은 강사로서 유리알 유희를 강의하게 되고 거기서 야코부스 신부를 만납니다. 야코부스 신부는 역사학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가르치며 친분을 쌓죠. 그러다 어느 날 유리알 유희 경연이 열리고 요제프가 이 경연의 작품을 출품하여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 후 열린 연례 행사인 유희 대회를 앞두고 유희 명인 토마스가 사망하고 겨우 대회가 끝나자 요제프가 젊은 나이에 유희 명인으로 선출되죠.
명인으로서 요제프는 많은 행정적인 일과 더불어 유희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가 특히 좋아했던 일은 젊은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요제프는 이미 은퇴한 음악 명인의 초대를 받아 그를 찾아가는데 그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죠. 요제프는 명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며 많은 업적을 남기면서도 직무에 충실히 봉사하려는 마음과 각성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갈등합니다. 시간이 흘러 음악 명인도 죽고 중년의 나이가 든 요제프는 옛 친구 플리니오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 역시 속세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죠. 두 사람은 청년 시절에 만나 서로에게 실망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시 우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제프는 세상에 찌든 플리니오를 명상과 음악을 통해 위로하고 플리니오는 요제프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죠. 두 사람은 교분을 이어가는데 요제프는 플리니오가 제멋대로인 아들 티토 때문에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 야코부스와의 교류를 통해 역사학에도 일가견이 있던 요제프는 카스탈리인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이대로라면 이 제도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는 유희 명인의 직위에서 떠나 플리니오의 아들 티토를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카스텔리안의 위원회에 사직서를 보냅니다. 그는 사직서에서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카스탈리인은 변화를 거부하고 상아탑에 갇혀 있다며 이 상태로 지속이 어렵다고 지적하죠. 그러면서 그는 사회가 언제고 카스탈리인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니 자신들이 틀을 깨고 속세로 나가 그들에게 기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제프 스스로도 예상했듯이 사직은 거부당하고 그는 직접 위원장인 알렉산더를 찾아가 자신의 뜻을 전하죠. 알렉산더는 요제프를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그를 떠나보내고 요제프는 플리니오의 집에 도착합니다. 알고 보니 티토는 요제프와 당분간 함께 생활할 별장으로 먼저 떠났고 요제프는 그를 뒤따라가 별장에서 만나게 되죠. 요제프는 티토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침에 같이 운동을 나가 차가운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고 티토는 마음에 큰 빚을 지게 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알 유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카스탈리에라는 곳에 유리알 유희의 명인인 요제프 크네이트의 일대기를 전기의 형태로 그려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유리알 유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도 도대체 유리알 유희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저히 감이 오진 않는데 소설 속에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다만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내용을 통해 추측해보면 유리알의 배치를 통해서 철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희의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인공 요제프의 출신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도였기 때문에 유리알 유희는 음악 연주가 가능한 악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죠. 흥미로운 것은 작품 속 세계관인 카스탈리엔이라는 곳에서는 이 유리알 유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유리알 유희라는 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학문과 예술, 인간의 정신문명을 상징하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은 작품 전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젤 사람의 위대한 업적 이후로 유희는 급속히 발전하여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완성되었다. 즉 정신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의 진수로, 숭고한 예배로, 분할된 모든 학문의 신비로운 합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라는 문장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유리알 유희가 학문과 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카스탈리엔의 12명인 중에서도 유희 명인이 차지하는 위상은 높죠. 그런데 이런 고차원적인 학문과 예술을 상징하는 것을 유희라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희란 단어는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것, 놀이를 의미하기 때문인데 얼핏 생각하면 인간의 정신 문명의 정수를 표현하는 용어로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인간의 학문과 예술을 유희라고 표현한 작가의 의도는 어쩌면 그것들이 인간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작품의 유리알 유희는 인간에게 즐거움과 유익을 주는 인간의 학문과 예술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인의 자리를 버리고 카스탈리엔을 떠난 요제프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요제프는 젊은 나이에 파격적으로 유희 명인에 선발되어 상당한 재능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기대를 한몸에 받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명인의 자리를 내던지고 속세로 떠나 카스탈리엔의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지게 만드는데 그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속세와 단절된 채로 유리알 유희를 연구하며 보존하고 있는 카스탈리엔은 세상과 단절된 학문과 예술의 상아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요제프의 학생 시절에 그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던 플리니오는 카스탈리엔의 이런 배타적 성격을 비판하죠. 당시 요제프는 카스탈리엔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학문의 순수성 유지를 위해 속세와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인이 된 후 수십 년을 지내면서 플리니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죠. 자신들이 카스탈리엔이라는 틀을 변화시키고 속세로 나가 기여하지 않으면 이 체제가 존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급변하는 세상과 유리된 카스탈리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언제고 해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죠. 결국 학문 예술과 단절된 속세 역시 끝없이 변질될 것이고 그 여파로 학문과 예술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어려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세상과 단절된 학문과 예술이 존속하기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명인의 자리를 버리고 작은 일이더라도 세상에 뛰어든 요제프의 모습이 어쩌면 헤르만 헤세가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지식인들이 상아탑에 갇혀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문과 예술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작품이 집필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시대상을 바라보는 지식인으로서의 헤세의 안타까운 시선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요제프가 명인의 자리에서 사직하며 남긴 청원서를 통해 자신과 당대 지식인들의 각성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역사이며 세계사와 그 세계사 속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해 우리는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요제프는 세상과 역사 앞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 이 때문에 카스탈리엔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속세로 나선 그가 너무나 허망하게도 수영을 하다가 죽음을 맞으며 소설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작가는 요제프가 새 출발을 하기 무섭게 죽음으로 인생을 종결시켜버리는데 여기에는 분명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허망하게 끝나버린 요제프의 새 출발이었지만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한 의미가 있는 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티토는 요제프의 죽음으로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이것을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헤르만 헤세는 요제프의 도전과 죽음을 통해 지식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도를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는 인간의 성장과 직위, 즉 자기 자신을 찾아 대면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작가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작품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장소설의 대가로 불리는 그는 이 소설에서도 요제프의 어린 시절부터 명인으로 되는 과정 등을 그림으로써 성장소설의 요소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각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제프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불연속적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고 때로는 이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음악 명인을 만나 인정받고 영재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 연구 시절을 끝내고 수도원에 파견을 가게 된 것, 유희 명인이 되었다가 직위를 내던진 것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변혁이라 부를 만한 이런 요제프의 불연속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각성을 지목하고 있죠. 요제프는 카스탈리엔의 체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자 미련 없이 명인 자리를 내던지는데 이 모습을 작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느낌은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에게 일러주었다. 각성이라고 이름 붙인 이 독특한 느낌은 생애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 그에겐 익숙해진 것이었다. 그는 생애 내내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각성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해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제프처럼 각성이라 부를 만한 어떤 특정한 자극으로 인해 변화를 선택하거나 변화를 막게 되죠. 이런 점에서 작가가 각성이란 개념을 이 소설에서 선보인 것이 그리 어색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성을 통해 인간은 단계를 뛰어넘는 성장을 할 수 있음을 요제프의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공간에서 공간으로 명랑하게 나아가야지 어디에도 고양인 양 매달려선 안 되네. 우주정신은 우리를 구속하고 좁히는 대신 한 계단씩 올려주고 넓혀주려 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각성을 통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성의 순간마다 요제프에게 멘토가 되거나 자극이 되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음악 명인, 역사학의 대가 야코부스 신부, 중국 철학에 능한 노영, 속세의 친구 플리니오 등이 요제프의 각성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의 성장과 각성에는 이를 이끌어주고 자극을 줄 멘토 같은 존재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라고 여겨지는 각성 역시도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극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헤르만 헤세의 인식이 돋보입니다. 여기까지 유리알 유이 줍줍이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서사보다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미 소개해드린 그의 작품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그리고 이 작품 유리알 유이도 그렇습니다. 내용이 쉽진 않지만 서사를 미리 파악하시고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